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치러지고요. 하루에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보게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는 1차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이 이름만 듣고 부동산학 개론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접해보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예들이 참 많구나라는 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시작해보죠. 부동산학 개론의 지존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는 이희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학개론은 민법과 더불어서 1차 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득점을 하는 방법은 단원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는 내용은 단원별로 시험에 빈출됐던 내용,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내용과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학개론의 제1장이 되는 총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면은 그 부동산학을 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과목은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반대가 되는 말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과학이다 아니면은 뭐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종합응용과학하고 비교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부동산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응용 기술을 과학성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누가 주창을 했느냐? 김영진 교수님께서 주창을 하셨는데 김영진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부동산학을 영입하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김영진 교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동산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조주현 교수님과 안정근 교수님의 정의가 있는데 안정근 교수님의 정의 정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안정근 교수님은 부동산에 있어서 즉 말하 토지와 연결되어서 부착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항구적인 계량물에 대해서 이것에 관해서 물적, 법적, 금융적, 직업적 측면에 기술하고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긴 내용은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배웠었던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학문적 성격이 종합과학과 응용과학과 경험과학과 사회과학과 규범과학이 한꺼번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 종합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학문과 같이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 경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역시 경험이죠. 경험이 이 학문에 묻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이런 쪽이 아닌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과학이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복합 개념이라고 하시는 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시골의 농지는 뭐 토지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부동산의 활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법률적 관계하고 많은 연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과 관련된 뭐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은 법률적 측면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경제적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은 역시 경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자산으로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죠.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의 이제 공간을 이용하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이렇게 여태까지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데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이라고 하더라. 근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서 여러 가지 빚어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아니라는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의 속성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과학성과 기술성이 필요하다. 또는 사회성, 공공성, 유익성이 제기가 되는데 토지는 국토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용도가 다양하고 국가의 존립을 해서 국부의 일부분으로서 토지가 존재하고 또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재이기도 하고 경제재이기도 하더라.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활동을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전문가에 의한 활동은 항상 3차 수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를 하는 것은 3차 수준의 활동이 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것은 3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의 영역을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2차 수준이다. 부동산업에 종사는 하지만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은 2차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의 영역을 언급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역시 2차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전문 영역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윤리와 조직윤리, 그다음에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요즘에는 부동산 산업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만은 그쪽에 보면은 부동산의 어떤 활동도 앞으로는 좀 윤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부동산이 예를 들자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를 본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 분야에서 이것도 한 2번 정도 시험에 출제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결정 분야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은 부동산을 활동을 하기 위한 결정 분야가 되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결정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리, 이용 혹은 뭐 기타 마케팅이라든가 뭐 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하는 결정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분야가 되고 또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경제 이론이나 법률적이라든가 금융과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지도 이념 중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이 있더라. 부동산 활동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역시 그걸 합법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또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학문적인 얘기가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오든지 혹은 나오지 않든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2번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이전의 원리, 보조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그동안 담당했던 것을 기계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넘겨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공간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옛날에는 뭐 발품을 팔아가면서 찾아가야 됐던 것이 손쉽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조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조개 원리라고 합니다. 분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또는 혹은 다른 주체들이 어떤 이제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이제 분담의 원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 그 부동산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동산의 개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었다. 부동산 중개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또 누군가한테 부동산이 무엇이다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자연이고 공간이고 위치이고 환경이더라. 경제적인 개념은 자산이고 자본이고 생산 요소고 소비재고 상품이더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거꾸로 써서 예를 들자면 물리적 측면에다가 자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슬쩍 섞어 넣는다든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법제도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부동산을 무엇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민법상에 말하고 있는 민법 즉 민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할 때 협의의 부동산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는 무엇이고 정착물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토지는 수평 공간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입체 공간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표권, 지상권, 지중권으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다 같이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정착물이라고 한다면은 수목이 있을 수 있고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공작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가 돌담이라든가 뭐 교량 뭐 이런 것들을 정착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착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잠시 뒤에 이제 그 심화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으로 의제되는 이른바 간주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재산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자동차 같은 것들은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타인에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특수동산이라고 해서 준부동산으로 의제를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재단은 뭐냐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공장에는 여러 기계도 있고 또는 뭐 무슨 여러 공간이 있죠. 뭐 기숙사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 부동산과 동산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재산으로 보겠다. 이것이 이제 공장재단이 되겠고 광업재단은 그렇습니다. 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뭐 설비나 기계 혹은 여러 가지 뭐 컨베이어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광업재단이라고 해서 준부동산으로 봐주더라. 또는 물권은 아니지만 준물권이지만 역시 부동산으로 의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포함이 된다. 이것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임목은 우리가 그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서 임목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특수부동산, 재단, 준물권, 임목. 이것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겠고 또는 어떤 경우에 정착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법 99조 1항에서 보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법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을 말할 때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정도는 지문은 반드시 한 문장 정도는 등장을 하지만 틀린 문장으로는 구성을 잘 안 합니다. 틀린 문장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 정착물의 범위 쪽을 틀린 문장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죠.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혹은 울타리, 토지 위에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갖추어 정착을 시킨 것들을 말합니다. 주로 토지와 독립될 수 있는 부분과 독립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착물을 구분을 하더라. 즉 말하자면 토지와 독립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것은 토지로 독립된다 그러면은 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별도의 등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독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별도의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것들은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은 뭐냐? 옹벽, 축대, 교량 이런 것들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착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같은 거는 별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착물
건물이지만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기는 옹벽 같은 것들은 정착물로서 항구적인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 방법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부착했느냐,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물건에 설치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 부착될 때 당시에 건물의 편의 증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수도꼭지 또는 뭐 화장실의 변기 뭐 이런 것들은 독립될 수 없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고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자면 항구적인 정착물이라고 봐야 되겠고 물건의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되었거나 고안됐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설령 옮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착물이 아닌 걸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 예컨대 엘리베이터를 뭐 별도로 뭐 설치를 해서 이전도 가능합니다만은 그 건축물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띄어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 그럴 땐 마상이겠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는 설치 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가 이사 갈 때 떼어가지고 가야지라고 뭐 임차인이 생각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임차인 물건이 되는 것이죠. 또는 처음부터 집주인이 집을 세워놓을 때 이거는 다음 사람이 들어와더라도 이 전등은 뭐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설치를 했다 그런다면 역시 그것도 설치 의도 측면에서 봤을 때 정착물이라고 봐야 알맞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누가 설치했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차자가 설치했으면은 정착물이 아니게 되는 거고 또 임대인이 설치를 했다 그런다면은 정착물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준부동산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준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장재단이 있었고 또는 뭐 광업재단이 있었고 임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어떤 그 개별 등기에 의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은 무엇이었나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그런다면 광의의 부동산은 의제의 부동산을 포함한 준부동산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복합 개념에서의 부동산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학적 관점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활동을 하는 관점에서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와 건축물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부동산 용어입니다.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아주 빈출됐었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택지다, 부지다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거용 이 그림 한번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으로 말씀드리는 토지는 지목이 되더라. 이것은 어느 법률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토지를 지목이 대라고 지칭을 하더라. 자, 두 번째는 주거용, 상업용 플러스 공업용 토지를 했을 때는 이 감정평가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택지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헷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자, 또 하나는 하천, 도로, 철도 등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부지라고 하더라. 철도 부지, 건축물 부지 이렇게 부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전부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건축 위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죠. 하천 부지, 철도용 부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그렇지만 건부지라고 한다면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부르더라. 자, 아까 설명드렸죠. 택지는 정확히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상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전부 택지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목이 대인 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상에는 택지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대치무용, 주거용으로 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용지를 사용할 수 없더라. 공장용지는 지목에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쓰도록 되어 있죠. 차문자를 써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와 임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상에서 설명드리는 후보지와 이행지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 한 4-5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3가지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건축물이 반드시 있는 지역이죠. 뭐 공장이 있든지 상업용 건물이 있든지 상가가 있든지 주택이 있든지 이런 부분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더라 아니면 공업지가 뭐 상업지로 바뀌더라 이런 것들은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이행지 같은 범위 내에서 또는 농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답, 과수원 여기 집이 있나요? 물론 뭐 과수원 주인집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된다. 혹은 아니면은 임지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종을 넘어가는 거, 즉 말하자면 사용 방법을 달리하는 쪽에 어떤 그런 변화는 후보지라고 부르더라. 예를 들어서 임야였는데 전지나 답지나 과수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전지나 답지나 과수원이었었는데 택지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세워서 그랬을 때 자체 내에서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행지. 또는 다른 영역에서 토지의 변환이 일어난다. 이것은 후보지,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이렇게 부르더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설명이 됐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것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대지와 맹지가 있어요. 이건 자루 대자인데, 대지는 자루 모양을 띠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 건축물이 보통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지 않으면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집 골목 사이에 좁은 골목을 끼고 안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통하는 통로까지 포함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루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그거는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된다 이런 뜻이고, 맹지는 글자 그대로 그냥 맹지입니다. 즉 말해서 맹인이 앞을 볼 수 없듯이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것을 맹지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이제 필지와 획지 부분이 되겠는데, 필지는 그 등록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간정보 및 공간정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가 된다 이렇게 되고, 획지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개념이더라.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슨 주택 가로구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획지 이런 것들로 부동산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용어로 쓰더라. 그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나지와 갱지 부분이 되겠어요.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 없고 정착물이 없고 어떤 예를 들자면은 그 법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를 이제 나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갱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이다. 이건 비교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갱지, 저지라고 하는 부분. 저지는 일본에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은 지상의 건축물이 없고 공법상의 규제는 물론 사법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 가장 깨끗한 토지를 저지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여기서 깨끗한 토지를 저지라고 부르고, 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사법상의 권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저지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갱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 토지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건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공지는 쉬고 있는 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가 있는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지 평가액이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이게 예를 들자면은 개특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기존에 이제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부 증가나 감가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휴지와 휴환지와 공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휴지는 그냥 쉬고 있는 토지, 휴환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토지, 공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 투기를 해놓고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잡초가 무성한 토지, 이렇게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소지가 있고 선화지가 있고 포락지가 있는데, 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자연적 상태 그대로 정말 택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원자재가 되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부릅니다.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청주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천변에 많은 토지들이 유실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절터, 성토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포락지라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천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 복구를 해서 원래 지적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지는 뭐냐?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집이 평평하게 이렇게 있고 축대가 있고 고화절상이니까 토지권의 범위가 이 축대 밑에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절개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이런 절개면 같은 거를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다. 축대면은 내 땅이지만 써먹지를 못하더라.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법지라고 보고 빈지는 뭐냐면은 해변에 장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썰물이 나가면은 참 뭐 그쪽에 고추도 말리고 뭐 여러 가지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률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쓰기는 쓰는데 그런 것을 빈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범위가 있다고 하면 원방권까지 나가는 걸 한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 성숙지와 미성숙지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동산은 우리가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연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부동산은 그 절대적인 위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집을 지어놓으면 영속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더라.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동산을 늘릴 수가 없더라. 이런 부분이고 개별성은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활동은 개개로 이루어지더라. 또는 인접성, 적직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된다고 알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으로 파생되는 원칙은 뭐냐면은 공시 방법이 존재가 된다. 아니면 시장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가락동 시장 뭐 이렇게 시장이 국지화된다. 부분 시장 된다. 영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영속성이 되더라. 또는 부정성은 뭐냐면 토지가 희소하니까 더 이상 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자꾸 오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부정성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정성으로 파생되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하나처럼 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 개별마다의 특징이 있더라. 위치가 다르고 번지 수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비대체제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을 한쪽이 활동을 하려면 이 연결된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된 부분에서 부동산 특성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봉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좋은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